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날씨 때문인지 일어날 때 몸이 꽤 무겁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이런 날은 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커피 한 잔 그리고 책 한 권과 함께 비 오는 날을 그저 감상하고 싶은 그런 날이죠. 월요일 아침인데 조금 무겁고 피곤하더라도 YTN 라디오 들으시면서 힘내시고요. 조금 전에 책 이야기 했는데 주말 동안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인용하면서 작가 김봉곤의 소설이 시중에서 모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나와 나눈 대화나 사건이 동의 없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관련 내용 1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오늘 2부는 건강 상담인데요. 수면장애, 불면증 등 수면에 대한 상담 받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나와 나눈 대화나 사건이 동의 없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또는 SNS에 올렸던 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출판물이 된다면 때문에 숨기고 싶었던 부분까지 세상 모두가 알아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타인과의 사적 대화를 소설 속에 무단 도용해 출판된 소설집이 판매 중단까지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실생활과 문학작품의 경계를 두고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김성신 출판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또 비도 왔는데 네. 이렇게 상암 YTN까지 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김봉곤 작가의 첫 소설집 여름 스피드와 단편 그런 생활이 실린 2020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 사적 대화의 무단 도용 문제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일단 어떤 일입니까? 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적 대화, 무단 인용 논란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소설가 김봉곤 씨의 단편 소설입니다. 그런 생활이라는 이 작품에 자신의 실존 인물입니다. 지인인 한 여성과 이 사적으로 나눈 그런 성적인 대화를 동의 없이 인용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예. 여기에 이어서 지난 18년, 그러니까 2018년에 출간된 김봉건 작가의 첫 소설집의 표제작입니다. 여름 스피드라는 작품에서도 이와 비슷한, 거의 비슷한 그런 가해를 했다. 이런 주장이 또 연이어서 같이 제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김봉건 작가의 소설 여름 스피드의 등장인물 영우다. 이렇게 이제 밝힌 한 남성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글을 올려서 제가 김봉건 작가에게 수년 만에 연락하기 위해서 전달한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 역시 동일한 내용과 맥락으로 책 속에 그 한 일부분, 그러니까 책 속에 도입부가 됐다. 그러니까 그대로 인용이 된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소설 속에 등장한다라는 어떠한 동의 절차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고 당혹감, 분노, 모욕감을 느꼈고 그런 생활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 여성의 문제 제기를 보고 자신도 피해 사실을 공개할 용기를 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밝혔죠. 예. 그런 생활에 등장한 지인 여성의 카톡 내용이 거의 원고지 10매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 아닙니까? 뭐 그렇죠. 뭐 양이 사실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그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뭐 작가가 미리 이걸 올리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작품이 나왔을 때 너무나도 똑같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자신임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심하게 모욕감도 느끼고 이렇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일단은 출판사가 문제가 된 책들의 판매를 중지는 한 거죠? 예.
이 이제 소설집 여름 스피드와 그런 생활을 이제 수록했던 2020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낸 이 출판사 문학동네 그리고 그런 생활이 실린 두 번째 소설집입니다. 시절과 기분을 낸 이 출판사 창비가 예. 지난 17일 이 피해자와 독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해당 단행본들의 판매를 중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출판사가 이 문제가 된 책들의 판매를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판사의 판매 중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김봉건 사태 그야말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출판사와 작가의 이 소극적인 입장 표명 여기에 이제 거듭 항의하던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책들의 뭐 교환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작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의 폭로 이후에 이 작가들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김봉건 작가와 함께 올해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김초엽 작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설의 가치가 한 사람의 삶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개간 창작가 비평 가을호에 이 소설을 실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역시 그 같은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이현석 작가 같은 경우에도 창비에서 발간하는 이 창작가 비평 문학 3 이 보이콧에 이어서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두 출판사와 맺은 출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예. 일단은 저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게 책으로 나오면 굉장히 끔찍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작가분들이 뭐 저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그 모티브를 그대로 내가 작품에 써도 되겠느냐 뭐 그랬을 때 충분히 그것이 그 작가분에 의해서 각색이 되고 문학적 상상력으로 다시 재가공이 된다라면 뭐 사실 그 이야기를 드린 분 입장에서는 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영광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케이스는 전혀 그것과 다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 도용된 분 입장에서 이건 도용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 당사자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일단 해당 작가 성소수자를 중심에 둔 문학으로 한국 문단의 새로운 퀴어 서사의 가능성을 싹 틔웠다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이름 알리게 됐는데 먼저 이전에도 이런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둔 문학 작품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비교적 빠른 시간에 좀 이름을 알리게 된 이유랄까 사회의 변화나 독자들 문학계의 인식 변화와 시기가 좀 잘 맞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좀 설명을 하자면 지난 2018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한국 문학의 주요 흐름 가운데 하나가 이 퀴어 서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이 서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2년 전인 2016년부터 김봉건 작가 또 박상영 작가 이런 분들이 동성애를 주제로 한 이제 작품을 발표하면서 바로 이런 흐름들을 계속 주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이 작품 발표의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독자들의 호응이 있었다. 이런 점들이 중요하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문학 작품에 동성애가 등장한 작품이야 물론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 동성애 자체를 주제로 한 퀴어 소설이 주류 문학에 편입이 돼서 한국 문학의 지평을 확장해가고 있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받았고 그렇게 해서 독자들에게 이 퀴어 소설이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김봉건 작가의 역할이 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이런 과정에서 가령 젠더 문제라든지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뭐 특히 이제 이 김봉건 작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10년대 후반에 데뷔한 그런 작가들 중에서는 정말 빠른 속도로 명성과 유명세를 얻게 된 겁니다. 또 사실 뭐 김봉건 작가 본인이 한국 소설가로서는 최초로 자신이 이 성소수자 게이임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했다라는 작가, 그러니까 그런 작가라는 점에서 이 김봉건 작가의 작품은 일종의 당사자 문학. 뭐 이런 특징까지 가진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더 주목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작가는 그동안 오토픽션, 자전적 소설을 쓴다고 이야기해왔고 또 오토픽션을 잘 쓴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독자들로서는 좀 황당할 것 같아요. 황당하죠.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얼리티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설문학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기대치이기도 하고 또 소설문학의 수주를 평가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나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에는 리얼리티가 아니라 그냥 리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작가의 도덕성과 문학성이 이게 동시에 의심되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김봉건 작가는 자신의 이제 성적체성을 공개적으로 키고 작가 자신을 이 소설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을 시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SNS 뭐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을 종종 인용을 해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의 리얼리티가 워낙 뛰어나서 문학적으로 호평받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리얼리티가 아닌 리얼이니까요. 문제가 된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토픽션 이런 단어가 많이 들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장르입니까? 뭐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학계에서는 이런 작법을 두고 작가 자신의 경험과 이 픽션, 그 소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한 오토픽션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고 이것이 아주 신선하고 의미 있는 문학적 기법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독자들에게 설명해 왔거든요. 이 오토픽션,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어원의 그 오토라는 단어 그리고 또 허구를 뜻하는 픽션을 조합한 단어. 그러니까 자전소설이라는 말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서전과 소설의 중간 지대쯤 위치하는 이런 이제 문학의 오토픽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직접 소설 안에 녹여 넣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토픽션은 작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강력한 그런 흡입력을 갖기도 하지만 또 현실과 허구의 줄타기라는 긴장이 이렇게 작품 외적인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이게 작품에 등장한 주변 인물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뭐 외국에서도 간혹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법정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또 전혀 다른 판결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뭐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판결이 이제 그 2007년도 소설가 공지영 작가 전 남편이었던 분이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이렇게 패소했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신 분이 그래서 이 작가로서 문제가 없다 이런 판결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는 사생활 침해 문제 제기 거의 같은 사안인데 소설 판매 금지와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제일동포 소설가인 유미리 씨 작품이었는데요. 이 지난 1994년 이 제출된 이 출판 금지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죠. 아, 그렇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작가의 편을 들어줬다면 일본에서는 피해자의 편을 좀 들어줬다 이런 판결이었죠?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해도 개인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 취지를 그 당시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토픽션, 뭐 자전소설 등으로 이름까지 좀 불려질 정도면 오랜 세월 많은 작가들이 이런 표현법을 써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떠한 사실 뭐 그런 문학적 기법이라는 것들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어떠한 자유도 타인의 피해나 고통 위에 올라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뭐 피해나 고통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신을 소설 속 영우다 이렇게 이제 밝힌 이 최근에 B 씨 같은 경우에 쓰는 입장문에서 이 오토픽션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의 갈취가 여전히 실제하는 인물들에게 가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론의 장에서 다시금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몇 가지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실생활을 날 것 그대로 소설에 옮겼고요. 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좀 피해자가 있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또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김봉곤 작가의 사태의 경우에는 문학이라는 외피를 쓰고 저지른 무분별한 재현 혹은 뭐 재현도 아닌 사실상의 뭐 사실 적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고통과 피해를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법적인 책임도 여기에 따라서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문학 작품을 좀 베끼게 되면 표절임을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지만 기타 블로그나 SNS 등을 참고할 때는 저작권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 도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요. 네. 과거와는 달리 좀 블로그나 SNS 등도 저작물로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저작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얼핏 보면 창작의 범위를 좀 좁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 하지만 본질은 자유롭고 의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창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쓴 자신의 창작물이 타인들에게 무단으로 이렇게 도용이 되는 것이 그저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고 방치된다라면 사실 누가 창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저작권법은 그야말로 현대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 이제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나 SNS에 사실 너무나도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창작물인지 누군가를 인용한 건지 재인용한 건지 그럼요. 사실 알 수가 없어서 예. 이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희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법원들도 실제 그 판결에 있어서는 그 SNS나 뭐 이런 곳에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글을 무단 도용했을 때 벌금형을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좀 더 저작권법에 대한 어떤 개념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상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글들을 도용하는 분들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시간은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고요. 사회 변화와 함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또 소비하는 독자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문학계에서도 인식을 갖고 소수자 인권 등 차별적인 번역을 정정하는 등의 변화의 움직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예. 들어와서 여성 또 성소수자 뭐 이런 분들을 향한 오래되고 일성화된 그런 혐오와 차별에 대한 그런 이제 반성과 자성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전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런 예.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공론의 장으로 들어온 페미니즘 논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새로운 인권 감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졌고 지금 이번에 이 김봉건 사태도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차별이나 혐오에 문제가 숨어 있다라면 그것을 시대적 감수성, 지금의 감수성에 맞춰서 다시 검토하는 작업들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예. 뭐 이것은 사실 문학계뿐만이 아니라 문학계 전반에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정정을 시도하는 시도하는 것 이 예.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사건을 두고 독자들은 물론 작가들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과 없이 보여주기식 대처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출판사 또 문단에서도 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 이번 사건도 좀 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각계의 그 어떤 비판 또 뭐 반성 또 자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사실 그 최소한 피해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출판계라든지 이런 곳이 먼저 나섰어야 되는데 예. 사실 독자들의 요구에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도 좀 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자성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이번 사건 계기로 문단이나 출판계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겠습니까? 뭐 아무 변화야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예. 이런 자성 요구에도 문단과 출판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문단 권력과 출판 자본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판 자본에 유리한 쪽으로 작가나 어떤 작품의 문학성을 뭐 판단해주는 그런 구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과 자성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면 예. 그야말로 이 자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문단 내의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뭐 출판 자본을 등에 업고 또 문단의 권력이 된 그런 뭐 존재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보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당장의 뭐 어마어마한 변화와 개선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보고요. 예. 다만 이런 구조적 모순과 한계에 대한 이런 뭐 독자들도 그렇고 지식인 사회에도 그렇고 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계속될 때 어느 시점 어떤 특이점을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 도약적 발전이 만들어질 수도 예.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학계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또 주제의식을 던지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학계의
어떤 힘이자 역할이었는데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학계도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문학계를 포함해서 이른바 지식인 사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논란이 있으면 논란 자체를 문제시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논란은 논쟁일 수도 있고요. 그 논란이라는 부분들이 뭔가 생산적이고 뭔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논쟁으로 이어진다라면 그건 굉장히 건강한 일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그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덮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오히려 문학계와 뭐 출판계가 힘을 합쳐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계기로 더 많은 논의들을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평론가님도 두 발로 열심히 뛰어주셔야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3부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요, 제가 일어서서 상체를 신전시키는 자세. 우르드바 하스타사나를 배워볼 건데요. 이 산스크리트어로 우르드바는 위로, 하스타는 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양손을 머리 위로 뻗어낸다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자세로 팔과 어깨의 경직을 풀어주고요. 또 목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죽어있던 이 활기들을 되찾아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침부터 몸에 좀 힘이 없었거든요. 이 우르드바 하스타사나로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좀 활기를 되찾아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일어서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다르게 선자세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두 다리를 붙인 상태로 척추 곧게 세워서 바르게 세워볼게요. 양팔 옆구리에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양발바닥 바닥 무겁게 눌러볼게요. 그 상태에서 두 팔을 등 뒤로 보내면서 원을 그려볼게요. 그렇죠. 원을 그리면서 두 팔을 하늘 위로 어깨 열면서 올라가 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두 팔 하늘 위로 쭉 올려서 머리 위에서 합장. 합장. 네. 제가 왜 이 두 팔을 등 뒤로 보내서 원을 그리면서 하늘 위로 보냈냐면요. 어깨를 열어내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냥 두 팔 하늘 위로 올리라고 하면은 어깨가 열린 상태로 두 손이 하늘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손을 등 뒤로 보내면서 어깨를 활짝 열어내는 동시에 두 팔을 하늘 위로. 따라하셨나요? 네, 그 상태로 두 손 하늘 위에서 합장하셨으면 시선을 하늘 위 합장한 손끝을 바라보는데요. 이때 고개가 뒤로 확 젖혀지지 않고 시선만. 손끝을 살짝 바라볼게요. 그리고 허리가 과하게 휘면 안 됩니다. 흉곽을 살짝 조여서 어깨만 활짝 열어내면서 동시에 두 시선 손끝 바라볼 수 있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두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발바닥 무겁게 지탱해주면 됩니다. 양손을 하늘 위로 뻗어내는 동작이라서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죠. 은근히 쉽지가 않네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깨만 좀 열어낸다. 그렇죠. 어깨를 활짝 열면서 양손 하늘 위로 뻗어내는 게 포인트고요. 계속 내 몸의 에너지를 이 합장한 손끝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이어가시면서 손끝을 하늘 위로 계속 뻗어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좀 이 동작을 아침에 이렇게 좀 하면은 활기가 좀 불어넣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몸에 축 처져 있던 그런 기운들을 이 손끝을 하늘 위로 올리는 동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 하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모두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월요일이잖아요. 힘들죠. 활기찬 하루로 건강한 3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동작 따라하시면서 활기찬 월요일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3분 여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 바로 수면장애인데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꿀잠을 자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등등
어떤 고민,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 상담 많이 오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식 듣고 건강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정신건강과 이봉희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정신과장 이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어떻게 진행하게 된 건가요? 네, 추진 계기는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가 10대에서 30대로 전체 연령의 한 80%를 차지하며 2018년도 통계청 경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청년의 99%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심리 상담 경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질환은 초기인 발병 후 5년 이내 기간 동안 가장 잦은 재발 또 높은 자살률이 나타나고 있어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학업 및 취업 등의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심리 정서 문제에 조기 개입하고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어떤 내용 담고 있죠? 네,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고 예. 외래 치료비 지원 사업은 청년 마인드 케인 사업과 상담 사업인 청년 마인드 링크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 먼저 청년 마인드 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 코드 F20에서 29인 조현병, 망상장애 등과 F30에서 39인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일부 본인 부담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재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 예, 여기서 진료비와 약제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는 제외되고 검사비와 재증명료는 비급여까지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예. 또 청년 마인드 링크 사업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공간 등의 정신질환 상담실을 또 별도로 운영해 고위험금 청년이 방문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사례 관리 등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방송 듣는 청소년 혹은 학부모님께서 관심이 많이 가질 만한 사항인데 정신건강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마음을 이어준다는 뜻인 마인드링크 브랜드명을 정해서 정신건강 상담, 그다음에 조기질환 발견, 치료로 이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 본 사업을 위해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센터당 한 2명에서 3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예. 예,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상담실을 운영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공간 등에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마인드 링크 사업은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먼저 전화를 문의해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번호는 120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또는 관할보건소의 사업 홍보문을 참고하시면 되고 경기 청년 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전화번호와 사업 내용 등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예,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정신건강과 이봉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난밤 제주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제주 지역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28.5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장마가 서서히 끝나면서 이제 정말 뜨거운 여름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대야 찾아오면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수면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YTN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보아스 이비인후과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수면장애와 불면증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군요. 네, 수면장애가 훨씬 포괄적인 얘기죠. 그래서 수면장애 중에 그 불면증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 수면장애는 5명 중에 1명이 겪을 정도로 되게 흔한 질환입니다. 예. 수면장애를 보면 크게 수면 이상과 사건 수면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수면 이상 중에서 불면증이 있고, 불면증 외에 뭐 코골이, 수면무호흡, 그다음에 기면증, 과다수면 이런 게 있고요. 예. 사건 수면에는 뭐 렘수면장애, 악몽, 목류병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저처럼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도 이게 수면 장애에 들어갑니까? 뭐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일단 장애로 일단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예. 더워서 잠이 안 온다고 하는데 기온과 잠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겨울엔 또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엄청 따뜻하게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찜질방도 가고 더운 날씨와 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적절한 수면 환경을 저희가 수면 위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당연히 온도도 그 수면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에어컨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에어컨이요? 네. 저는 그냥 잘 때 계속 틀어놓고 네. 아주 춥게 잡니다. 네, 근데 온도를 많이 낮추는 것보다 습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만 낮추면 목만 온도만 신경 칼칼하고 쓰고 있거든요. 네, 습도를 많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그리고 약간 바람 불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어김없이 열대야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더워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더운 날에만 잠깐씩 일시적으로 못 자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요. 근데 그 보통 이제 급성기에 생기는 잠깐의 불면 증상은 그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별로 그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정도로 불편하다면 이건 치료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만성 불면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잠자기에 적당한 온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자기 전에 에어컨 온도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 여름철 적정 온도는 28도입니다. 굉장히 덥죠. 28도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28도를 유지해라. 그거보다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공공기관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은 28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습기 같은 걸 이용해서 습도를 적정히 떨어뜨려 놓으면 굉장히 쾌적해집니다. 약간 시원한 느낌은 없지만 더운 느낌도 없는 거죠.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6도를 권장하고 있고요. 예. 습도가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온도는 27도, 예. 습도는 45%, 그리고 바람이 솔솔.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쾌적합니다. 27도 45% 바람은 솔솔. 네. 좋습니다. 27도면 조금 전에 열대야 기준보다 넘어서는 것 같아요. 더울 것 같지만 실제로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온도가 그 27도 정도가 되면 권장 습도가 40에서 45% 정도거든요. 예.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목도 칼칼하지 않고요. 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다음날 일상생활이 힘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예.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 극단적으로 수면을 제한시키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예.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면 제한이 되는 피로감을 만성적으로 느끼는 경우에 암 발생하고의 연관성도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잠을 만약에 못 자는 경우에 다음날 보통 더 피곤하겠죠. 낮잠을 안 자면 그 다음날 알아서 잡니다. 예. 몸이 알아서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경우에 일단 집중력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고 운전하다 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염증 반응도 심해져서 감기 이런 것도 좀 잘 생기게 되고 기분도 좀 안 좋죠. 예, 잠을 잘 못 자면. 잠을 잘 자야죠.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우울증 같은 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상담을 좀 이어가 볼게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상님께서는 자려고 누우면 심박수가 빨라져서 잠들기와 수면 지속 시간이 30분 정도로 자다 깨달아 반복합니다. 와, 한 15년 정도 지속된 것 같은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이거는 아마 실제로 자면서 심박수가 변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낮에는 괜찮다가 자면서 부정맥 같은 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이런 것들이 잠을 못 잘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뭔가 긴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못 자고.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이렇게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면 수면 다운 검사를 해봐서 뭔가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심박동에 대한 것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원인 때문에 못 자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고 심장에 대한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5년 정도 되셨다면 많이 피곤하실 텐데 검사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손흥민 경기 보느라 2시에 잤네요. 피곤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어제 손흥민 경기 보고 2시에 자서 지금 대략 한 4시간 반 정도 잤는데 일일 평균 수면 권장량은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한 7시간 정도 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최소 7시간입니다. 최소 7시간. 이게 적게 주무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되게 자꾸 아프기도 하고요. 몸이 자꾸 원인 모르게 자꾸 아프기도 하고 되게 낮에 졸리죠. 그러니까 능률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소아에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되게 외우기 쉽습니다. 10살 기준으로 10시간 수면이. 근데 10살짜리 애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면 10시간 자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근데 애들은 못 자면 졸리다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산만해집니다. 우리 산만해요. 그런 애들 보면 수면 부족인 경우가 많아서 성인은 7시간 이상 수면을 권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크리스티님께서는 잠을 자고 있어도 주변 대화 소리가 생생하게 다 들리고 누가 질문을 해도 또렷하게 대답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수면 장애입니까? 하셨네요. 기억을 실제로 다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객관적인 수면, 저희가 수면 검사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몇 시간 잤다라고 하는 것과 주관적으로 나는 어제 못 잤어라고 표현하는 건 괴리가 좀 생깁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한 잠도 못 잤다고 하는데 실제로 80% 이상 자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기억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다 기억하진 못하고 근데 말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생활에 불편감을 주지 않으면 더도 되는데 심각하게 뭔가 수면을 방해한다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마찬가지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불편하시면 검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9014번님 40대 중반입니다. 벌써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매일 2시간 단위로 깨서 잠의 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 베개도 바꿔보고 시원하게도 자보는데 또 숫자도 세어보고요. 그래도 영 못 잡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운전 시 또 너무 졸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일단은 잠에 대한 인식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불면증 치료할 때 보통 수면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수면제가 주된 치료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다 깼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사람이? 자다 깼을 때? 자다 깨면 어떻게 하세요? 자다 깨면 처음에 하는 행동이
물 마셔요, 저는. 네,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제일 많죠. 네. 몇 시인지 궁금한 거죠. 스마트폰보다. 네, 그래서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는 편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네, 편하게 누워 있고 낮 시간에 육체 활동을 많이 하면 밤에 졸리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누워 있으면 스르르 잠이 드는 거죠. 스위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스르르 잠이 들고 깨면 그냥 누워 있는 그 편안한 느낌대로 아침까지 끌고 가면 비교적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주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스마트폰 보거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어떤 행위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면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강력한 인자는 낮 시간 동안의 빛이거든요. 근데 이걸 밤에 자꾸 눈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수면을 얘가 좀 뒤쪽으로 연장시켜서 더 늦게 자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지양하시는 게 TV 보고 주무시는 것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4715번님 홍삼, 녹용, 액상, 건강보조식품과 알약 타입의 오메가3 종합 비타민 등 저녁에 먹는 것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까요? 하셨네요.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커피는 연관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수면에 영향을 주는 뭐 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담배 이런 건 명확하게 수면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깬 다음에 8시간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오후 3, 4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수면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공덕동 브라운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뒷목 왼쪽이 아파서 하루 종일 괴로운 날이 잦아요. 목 부분만 올라온 베개를 베기도 하는 날에도 또 베개 없이 자는 날에도 아플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하셨거든요. 이거는 뭐 수면 자세하고 연관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베개를 바꾸거나 매트리스를 바꾸거나 뭔가 자면서 자세가 뭔가 안 좋기 때문에 아니면 혹시나 코를 곤다면 자꾸 그것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자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똑바로 자면 자꾸 더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코골이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베개가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고 적당한 그래서 그런 수면 환경 조성을 좀 더 잘해보시면 그래도 불편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낮 시간의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수면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낮에 뭔가 불편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또 경직돼 있거나 그렇죠. 운동하고 나서 자고 깨면 아침에 알백이잖아요. 그런 그렇군요. 것처럼 낮 시간 동안에 뭔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 동작 패턴뿐만 아니고 좀 일상생활의 움직임의 패턴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7738번님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엄마입니다. 아기 때부터 잠은 없는 편이었는데 심해져서 잠을 이루는데 2-3시간이 걸리네요. 수면센터 가봐야 될까요? 하셨거든요. 그 정도면 가서 일단 상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면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병이 있는지도 일단 찾아봐야 되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애가 수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 뭔가 교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뭔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그 정도 불편하다면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971번님 마지막 사연 같은데요. 헌혈을 130회 한 50대 중년 남성입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당일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지속하지 못해서 헌혈을 수면 때문에 못할 일이 많습니다. 수면제 없이 푹 잘 수 있고 헌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3-4시간이면 잠이 깨는 게 문제입니다 하셨는데 헌혈과 어떤 잠의 그 비례가 있습니까? 혹시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빈혈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철분결핍성 빈혈이 있으면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잘 때 뭔가 다리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고 싶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 그냥 잠만 못 주무시는 거면 수면에 대한 인식만 개선시켜도 좀 좋아질 거고요. 혹시나 다리에 뭔가 불편한 느낌, 뭐 벌레 기어다닌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한 사람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그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헌혈을 130회 한 건 존경스러운 점입니다만 본인 건강을 위해서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아스 이비인후과 이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강한 비가 예상됐던 서울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빗줄기가 그래도 강하지 않네요. 오늘 비는 오후쯤에는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 서울 27도, 내일은 무려 31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걸쳐서 또 비가 올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비 오고 하루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날씨 정보에서 자세한 내용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